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이종윤 변호사입니다. 치열한 삶을 이겨내고 맞은 인생의 황혼기, 여생의 행복한 동행 대신 이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의 부부가 왜 이별을 결심하는지, 그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며 법률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된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문제는 황혼이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통계청 이혼 사유별 통계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시적인 이혼 사유로 집계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무에서는 성격 차이나 기타로 분류되는 이혼 사례 중에도 상당수가 배우자의 외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하기에도 이혼하는 가장 많은 부부의 이혼 사유는 단연코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형사법적으로 처벌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신 간통죄인데요. 배우자가 제3자와 간통을 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유효한 법률이 아니지만 과거 시행되었던 법률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벌금형이 없이 2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상당히 중하게 처벌되어 왔는데요. 지금부터 약 10년 전인 2015년에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시대 변화에 따라 개인의 성적 자유에 대한 인식이 변화됐다는 점을 주요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간통죄가 위헌이 되었으니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외도를 해도 또 배우자 있는 사람과 외도를 해도 범죄가 되지 않으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법적으로는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민사법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여전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현 상황에서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유일합니다. 우리는 이를 흔히 상간 손해배상 청구라고 부릅니다. 상간이란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배우자가 외도한 배우자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간통죄 폐지로 인해 발생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증거 확보의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어서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개인이 직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떻게든 외도의 증거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시다가 오히려 불법 도청, 불법 촬영, 주거 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안타까운 사례도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법적 구제를 받으려다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데요. 남편이 외도를 했는데 상대 여성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심은 드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상대 남성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가 계속해서 외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어떤 걸 할 수 있는지요? 변호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는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상간 손해배상 소송의 법적 근거와 요건, 그리고 또 실제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실무에서 어떻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세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상간 손해배상 소송의 법적인 근거는 우리 민법 제750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 책임의 일반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상간 손해배상 청구권 역시 이 불법행위 책임의 한 유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외도와
제3자의 행위가 왜 불법 행위가 되는지 그 법리적 구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단순히 생활 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부부는 서로에게 포괄적 협력 의무를 부담하며 이 의무 중 하나가 바로 성적 성실 의무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부부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 공동생활으로서의 혼인을 유지되도록 상호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 의무 내지 부부 공동생활 유지 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 의무를 부담한다. 이처럼 대법원은 부부간의 성적 성실 의무를 혼인관계의 본질적 요소로 보고 있으며 그 의무를 위반하는 부정행위는 배우자에 대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 즉 상간자는 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일까요? 이는 우리 법원이 혼인관계와 가족관계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에 다음과 같이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제3자도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며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 판결은 제3자가 타인의 혼인관계를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이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제3자가 배우자의 한쪽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명시하여 이러한 법리를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법원이 이처럼 제3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이유는 혼인관계가 단순한 계약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제도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민사적으로는 여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상간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법리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이 공동 불법행위로서 부진정 연대 책임을 진다는 점입니다.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3명의 가해자가 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1명은 망을 보고 1명은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고 있었고 나머지 1명은 피해자를 폭행해서 약 3천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해자들 사이에서는 각자 잘못한 정도가 다르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가해자 중 망본 1명만 3천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망을 본 그 1명의 가해자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입은 3천만 원의 피해 중에. 피해자는 망을 본 사람이든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든 아니면 실제로 자신을 폭행해서 상해를 입힌 사람이든 누구에게라도 그 자신이 입은 피해 3천만 원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게 바로 부진정 연대 채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앞서 언급한 판결에서 부부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 책임은 공동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쉽게 말해 상간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외도를 한 자신의 배우자 그리고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 중 누구에게라도 전체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고 하면 피해 배우자는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상간자에게 5천만 원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각각에게 일부씩 나누어 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을 구분해서 각각에 대한 위자료 금액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는 각자 불법행위의 기여도나 고의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립된 상간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간 손해배상 청구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유효한 혼인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혼인관계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일찍이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에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 원인에 상당하는 귀책 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의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요건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부간에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면 제3자의 개입이 혼인관계의 파탄의 원인이 아니므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당사자 쌍방이 혼인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이 별거하는 등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과 정교관계에 있는 제3자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부부가 별거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별거 중이거나 갈등 해결을 위해 잠시 떨어져 지내는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별거의 원인과 기간, 별거 중 부부의 관계, 부부의 혼인관계 회복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이라고 해서 당연히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법원은 이혼 소송이 제기된 시점과 부정행위가 발생한 시점, 이혼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는 향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요건은 제3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상간자가 자신의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어야 상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합니다. 배우자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연인을 만난 것을 가지고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조금 많이
억울할 수 있겠지요. 네. 만약 그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속였거나 이미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했거나 한 경우에는, 그리고 또 제3자가 그 말을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고 본다면 소위 제3자, 상간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상간자와 배우자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교제 과정에서 혼인 사실에 대한 대화가 있었는지, 상간자가 배우자의 가정이나 생활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부정행위란 반드시 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성 간의 교제가 사회 통념상 부부관계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의 불륜관계가 반드시 성적인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연인관계와 같은 정서적 유대관계를 맺는 것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성관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애정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그것이 사회통념상 부부관계를 침해할 정도라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데이트, 함께 여행을 가거나 숙박을 하는 행위, 교제 사실을 숨기려는 시도 등이 있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편 상간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지요. 민법의 766조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즉, 그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그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그 청구권이 시효로 인해서 소멸합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문제는 언제부터 손해와 그 가해자, 상간자를 의미하겠죠. 가해자를 안 것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상간자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봅니다. 다만 단순한 의심이나 소문만으로 안날로 보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 확실한 증거나 정황을 통하여 부정행위를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지금까지 상간 손해배상 소송의 법적 근거와 성립 요건, 그리고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법리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 상간 손해배상 소송이 어떻게 실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4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인 남성분이었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결혼 한 15년 차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시절 만났던 배우자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오다가 몇 년 전부터 성격 차이와 가치관의 불일치로 부부관계에 균열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이 깊어졌고 두 사람은 별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남성께서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성실한 직장인이셨고 배우자는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또 꾸준히 자신의 커리어를 발전시켜 나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서로의 일을 존중하고 지지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성분의 바쁜 업무와 잦은 출장으로 배우자분이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고 또 배우자는 이제 좀 독립적인 성향도 있으셨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남편의 이제 어떤 잦은 출장과 바쁜 업무가 자신에 대한 무관심으로 느껴지면서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좀 어려운 벽이 점점 생겨갔다고 합니다. 갈등이 심화되자 두 사람은 부부 상담을 받기도 했지만 상담 과정에서도 서로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관계 개선을 위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부싸움 끝에 이제 남성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부부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을 했고, 배우자도 그래 나도 더 이상은 우리는 이제 부부 관계를 지속할 수 없겠다라는 말씀을 또 동의를 하면서 하셨고요. 이제 친정으로 이제 집을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전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뿐만 아니라 거의 연락조차도 하지 않을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어 갔다고 합니다. 별거 기간 동안 남성분은 뭐 그래도 이제 미련을 남기지 않고 싶은 마음에서 배우자와의 화해를 여러 번 시도했다고 합니다. 친정에 찾아가서 대화를 청해보기도 하고 계속해서 거부를 하니까 편지를 써서 또 전달을 해보기도 했고요. 이제 같이 알고 있는 지인을 통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중재해 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남성의 연락도 받지 않았고 어떠한 만남이나 상호 간의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거부하였습니다. 이미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났으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까지 전했습니다. 남성은 이제 자신의 일에 좀 집중하면서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렸지만 결국 한 6개월 정도가 더 지난 시점에서도 배우자분의 태도는 변함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결국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서로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 상태로 별거가 1년이 넘어갔고 여성분께서는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보내오셨습니다. 이혼 소장에서 배우자는 성격 차이로 인한 불화가 지속되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남성은 배우자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서 반소를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양측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이혼을 허가했으나 재산 분할에 대한 다툼으로 남성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자는 자신이 참여하는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가까워졌습니다. 그 상대방은 40대 초반의 사업가로 그 여성분께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남성도 이제 스스로 이혼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어서 그 여성분 상황에 굉장히 공감도 많이 해주시고 정서적으로도 지지해주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뭐 자연스럽게 친구처럼 모임을 통해 만남을 가지시다가 점차 두 분이서 만나게 됐고 뭐 영화도 보고 식사도 같이 하는 등 연인 관계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또 우연한 기회에 그 두 사람 사이에 같이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서 자신의 배우자가 아직 이혼 소송이 확정된 것이 아님에도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남편으로서는 이제 또 의심이 드시게 된 거죠. 과연 나랑 이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게 정말로 성격 차이 때문인 건지 이 남자 때문인 건지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심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또 배우자가 살고 있는 거처에 몰래 방문하기도 했었는데요. 특별한 증거를 찾지는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제 남성분께서는 중요한 서류가 이제 배우자 집에 있어서 이 서류를 찾기 위해서 좀 급하게 배우자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전화로 뭐 연락을 했는데 받지 않다 보니까 그냥 예전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그냥 눌렀는데 이제 열려서 들어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자신의 아내와 다른 남성이 이제 애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역시도 매우 놀랐고요. 남성분께서는 이제 그 상대방 남성에게 즉시 집으로 나가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뭐 그 남성도 당시에는 좀 당황을 해서 이제 뭐 급하게 이제 집을 나가셨다고 해요.
또 며칠 후에 이 남편분께서는 그 상대방 남성에게 따로 연락해서 이제 만나자고 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만나서 우리는 아직 법적으로 부부 사이니까 당신이 나서지 마라. 아직까지 우리가 이혼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남성은 뭐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니 이미 지금 관계가 끝난 지도 오래됐고 별거한 지도 오래됐고 이혼 소송까지 진행 중에 있는 상태면 두 사람 이미 실질적으로 끝난 상황 아닙니까? 왜 제가 당신의 요구에 응해야 되냐? 라고 하면서 아니 나는 이 연인인 내 여자친구의 결정을 존중하고 더 이상 우리 둘 사이를 간섭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 남편분을 오히려 비난하기까지 하셨다고 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남성분 역시도 굉장히 분노하셨겠죠. 이제 진행하던 이혼 소송에서 기존에 주장했던 것에 더해서 우리 배우자인 아내가 외도를 해서 이 사건이 이제 이혼까지 이르게 된 거다라고 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이제 추가하였고요. 이제 상대방 남성을 상대로도 이제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배우자 측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고 이혼 소송까지 제기된 상태에서 만난 것이며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셨고 상대방 남성은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남성 역시 내 여자친구인 원고의 배우자는 이미 별거 중이었고 이혼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문제될 것이 없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만난 것이다. 라고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주인공인 그 남편의 상대방 남성에 대한 상간소송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에서 부부가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 공동생활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좀 고려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고가 배우자와 이미 1년 이상 별거 중이었고 서로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혼인관계 지속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표현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우자가 이 사건 상간소송이 있기 전에 이미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도 이에 반소했고 이미 1심에서 이혼 판결이 인정되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별거 기간 동안 부부간의 대화나 만남이 거의 없었으며 원고의 화해 시도에도 배우자가 이를 일관되게 거부했다는 점. 넷째, 원고와 배우자 사이에 감정적 대립이 심각해서 관계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는 점. 다섯째, 피고인 상대방 남성과 원고의 배우자의 연인 관계가 이혼 소송 제기 이전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이후에 연인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존재하는 점이 확인되었고 이혼 소송의 원인이 된 부부간 불화는 그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본 것이지요. 따라서 비록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상간자의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 이미 파탄된 혼인관계에서 발생한 결과에 불과하다고 보아서 상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본 사안에서는 이혼 소송 제기 전부터 이미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볼 만한 여러 정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부관계는
형식적인 법적 지위보다 실질적인 공동생활의 유지가 더 중요하며 이미 그러한 공동생활이 파탄된 상황에서는 제3자의 행위를 혼인관계의 침해로 볼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 이후 남성부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추가해서 항소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는 화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혼인관계가 존속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상대방은 이거에 대해서 전혀 화해 가능성이 없었다라고 또 반박을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황이었고 화해 가능성도 없었다며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이혼 소송도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남성과 배우자는 법적으로도 이혼이 확정되게 됩니다. 배우자는 얼마 후 그 상대방 남성과 재혼을 하셨다고 하고요. 남성분은 한동안 되게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주변의 권유로 상담도 받으시고 하면서 이제 겨우 자신의 감정을 좀 정리하실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 사례를 통해서 이제 상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조금은 다른 두 번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인 남성은 4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으로 결혼한 지 16년 차에 접어들고 있었고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지만 배우자는 경제적인 사치가 심하고 교육에 대한 욕심도 많아서 남편에게 경제적인 기대가 상당히 크셨다고 합니다. 남성은 배우자가 기대했던 만큼의 경제적인 성취를 이루지는 못했고 이로 인해 부부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 계속해서 혼인 기간 동안 있어 왔습니다. 배우자는 종종 남성의 경제력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 이로 인해서 두 사람의 사이는 자주 이혼까지 언급할 정도로 다툼이 잦았습니다. 두 사람도 결혼 초기에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행복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남성은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고 배우자는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정을 잘 보살피고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점차 경제적 압박이 커지면서 배우자의 불안이 증가했고 일상적인 대화마저도 다툼으로 번지는 일이 빈번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종종 다른 가정은 아파트도 사고 해외여행도 가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라면서 불만을 토로했고 남성이 저녁에 회식을 하고 돌아오면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냐고 의심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자녀들을 생각해서 이혼까지 심각하게 고려를 하지는 않았고 각자의 방식으로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남성은 퇴근 후에도 부업으로 대리운전을 하면서 소득을 늘리려고 노력했고요. 배우자는 간헐적으로 파트타임 일도 하면서 생활비를 보태기도 했습니다. 물론 매일 싸운 것만은 아니고 서로에게 다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행복한 시간들도 있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성은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여자 후배와 가까워지게 됩니다. 여성은 30대 중반의 이혼녀로 일찍 결혼했다가 전 남편의 외도로 인해서 이혼을 한 후에 혼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단순한 직장 동료로서 지내다가 점차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성은 이혼을 겪은 이후 겪는 외로움과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시선에 대한 고충을 남성에게 털어놓았고 남성은 이를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많이 위로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남성 역시 가정에서 겪는 배우자와의 갈등과 스트레스를 이 후배에게 털어놓으면서 또 여자 후배는 남편분의 이야기를 상당히 경청하면서 지지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이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면서 상당히 갈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던 전 남편의 불륜 상대를
원망했던 기억도 있었고 또 다른 가정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성에게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가족이 있잖아요 라고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시기도 했답니다. 남성 역시도 배우자의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연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후배에게 느끼는 감정은 점점 깊어져만 가셨고 한편으로는 또 집에서 배우자와의 갈등은 더욱더 심해져 갔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이제 끝내 이혼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마침 배우자와 심각한 다툼이 발생을 했고 남성은 배우자에게 이제는 정말로 더 이상 우리가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며 협의 이혼을 제안하셨습니다. 처음엔 배우자도 반대를 하기도 했었지만 계속되는 갈등에 본인도 이제 지친 나머지 이제 남성분에게 동의를 해서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두 분이 합의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자녀의 양육권, 재산 분할, 양육비 등 조건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또 법원에 협의 이혼 신청서를 제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자 이 남성분께서는 이제 여성분에게 협의 이혼 신청서를 가지고 가서 보여주면서 나 이제 이혼하고 곧 자유의 몸이 될 거다. 이제 우리 함께 앞으로 지내자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여성도 이 남자분의 진지한 태도와 그리고 결국에는 이혼을 이제 진행하겠다는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고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주로 퇴근 이후에 또는 주말에 만나서 같이 시간도 보내고 가끔은 여성의 집에서 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협의 이혼에는 3개월의 숙려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던 중 그 숙려 기간 동안에 배우자가 우연히 이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되고 여기서 외도의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배우자는 크게 분노했고 이제 남편에게 네가 이혼하려는 진짜 이유가 이거였냐면서 이제 난리를 치셨죠. 이제 남편은 처음에는 부인하기도 했지만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는 태도를 급격히 바꿔서 가정을 지켜야겠다며 협의 이혼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배우자는 남성에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자며 화해를 요청하는 모습을 보였고 동시에 이 후배 여성에게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서 배우자는 여성이 혼인관계에 개입해서 우리 부부관계를 파탄시켰다고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연인인 여성을 지키기 위해서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배우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라고 하면서 기각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상간 손해배상 사건 재판에서 그 연인이었던 여성 후배는 다음과 같이 항변했습니다. 남성이 배우자 혼인관계 이미 파탄 상태에 있었고 협의 이혼 신청을 해서 숙려 기간에 있었습니다. 제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 두 사람이 파탄이 된 결과로 제가 연인이 된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협의 이혼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하지만 그 직후 이혼 소송도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라는 주장을 하였지요. 재판 과정에서 원고인 그 남성의 배우자는 자신이 배우자와 갈등이 있었음을 인정하긴 했습니다. 다툼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모든 부부가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갈등일 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협의 이혼을 고려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남성의 외도로 인한 것이고 부정행위를 알기 전까지는 진지하게 이혼을 원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남성은 이 사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배우자의 관계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고 여성과의 관계는 그 이후에 발전한 것이라고 증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발견해서 제출한 카톡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가 협의 이혼 신청 이전부터 단순한 동료 관계를 넘어섰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여성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판결에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고
협의이혼 신청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숙려기간은 부부가 이혼을 재고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이 기간 중에는 화해와 재결합의 가능성이 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존재를 알게 된 후 협의이혼 의사를 철회하고 혼인관계의 회복을 희망했다는 점에서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연인관계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두 사람이 확정적으로 이혼에 이르기 전에 성관계를 맺었고 비록 협의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혼인관계가 존속한다는 점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피고인 여성은 이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까지 진행하였지만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이 판결 이후 남성은 소송 과정에서 조정을 통해서 배우자와 이혼을 하실 수는 있었고요. 여성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재혼해서 이전과는 달리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두 사람도 역시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가 아닌 사람과의 관계는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혼인은 단순한 계약관계가 아닌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인격적 결합입니다. 갈등이 있더라도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제3자의 개입은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비단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시기 전에 진솔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이해로 서로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이 올바른 선택을 돕는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